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꽃고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버티면 승리한다랑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버블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옛날의 버블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대 버블이라고 불리는 튤립 버블, 미시시피 버블, 남해 버블 이렇게인데 큰 버블들, 나라 경제를 뒤흔들 만한 대규모 버블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막 자주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게 지금 주식시장에 사람들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막 쏟아지고 펀드와 관련된 사건들, 라인 펀드 사태라든지 DLF 펀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진행이 되면서 펀드도 못 믿겠다 이러면서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와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과열 상태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게 최근에 포브스에서 미국 증권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과열돼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로나19 이후에 확 꺼졌던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V자 반등하는 걸로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V자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로 보이는 것 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딴 건 몰라도 투자 열기가 엄청 뜨거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인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죠. 그거 이제 상장하는데 공모할 때 돈이 31조 원이 몰렸다고 해요. 31조 원이 누구지 개 이름도 아니고 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몰린 거는 충분히 과열이라고 부를만 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현혹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그리고 우리가 딱 골라내는 그 판단력이 중요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걸 내가 잘하면 돈 많이 벌었지. 그쵸. 그게 어렵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옳을 걸 집어내는 건 어려워요. 근데 최소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망한다. 이런 거 찍어내는 거는 그나마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특히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반면교사들이 많아요. EH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는 과거의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의 이런 버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건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거에 어떤 버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버블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덜란드로 한번 가볼 거예요. 네덜란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튤립이죠. 바로 그 튤립 버블의 무대가 이 네덜란드예요. 이 네덜란드가 지금 생각하면 막 경제적으로 엄청 뛰어난 나라가 아니지만 이 16세기, 17세기 이때는 거의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어느 정도로 중심지였냐? 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그리고 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이게 전부 네덜란드에 제일 먼저 생겼어요. 이렇게 경제가 엄청나게 중심지면 여기에 돈이 막 몰리겠죠. 그럼 돈이 도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럼 투자처를 찾는데 사람들이 골몰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처럼 대부분 이제 유대인 상인들의 돈이 돌고 있었는데 이 상인들이 주목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튤립이었어요. 이 튤립이 원래 터키가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게 이제 16세기 초예요. 재배도 쉽고 워낙 예쁘니까 이제 이 튤립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튤립 버블이 최고에 달했을 때는 이 튤립 가격이 하나에 2,500길더였대요. 소 한 마리 가격이 120길더 정도 했다고 해요. 이 튤립 알뿌리 가격 하나가 소 20마리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소 20마리라고 하면 우린 지금 집 한 채 가격이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버블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꺼졌냐? 이 버블이 꺼진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어떤 상선의 선원이었다 그래요. 이 선원이 항해를 하다가 이 튤립 알뿌리 이거 보면 되게 양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양파인 줄 알고 이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팔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 이거 손해를 끼친 건 맞다. 근데 보상은 이 엄청나게 뻥튀기 된 이 튤립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 이 튤립 알뿌리 이 조그만 이 가격 한 2,000원 되겠죠?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맞다. 튤립 가치는 사실 그것밖에 안 됐었지
이 가격이 너무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사람들한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리 떨어졌냐? 이 튤립이 수천 배 가격이 오르는데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 거품이 한 번에 다 꺼지는데 딱 4개월 걸렸다 그래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이 이 튤립 버블이 꺼졌을 때 사람들의 당시를 이제 약간 풍자적으로 묘사해 놓은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투자자들을 이 화가가 원숭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원숭이가 그 뒤에 있던 튤립에 오줌을 싸고 있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튤립 가격을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한 송이에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2,500원짜리가 집 한 채, 소 20마리 가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장 가격의 괴리인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어요? 그 원유, 레버리지 ETN 그 얘기 했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실제 추정하는 지수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20배 넘게 벌어졌다. 이 괴리율이 2000%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ETN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ETN 그 상품 정보 들어가 보면 괴리율 얼마인지 뭐 실제 지표 가치 얼마인지 다 나와요.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사요? 뭐 일부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그걸 무시하고 사요. 왜냐?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거품이라는 거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언젠가는 꺼져요. 모든 시장 가치는 결국 실제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투자 상품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와나다할 수도 있는데, 허니버터칩 기억나시죠? 중고나라 이런 데서 엄청 웃돈 주고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편의점 아무 데나 가면은 진짜 바로 살 수 있어요. 정가에. 결국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굉장히 많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또 얘기를 하죠. 아니,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래 가치를 보더라도 반드시 현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테마주라고 하면 보통 테마주의 끝판왕이 뭐예요? 바이오주죠. 이 바이오주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은,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실험에 모든 걸 걸고 가격을, 주가가 막 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임상 통과하면 막 상한가 치고, 임상을 만약에 실패했다 이러면 바로 하한가 치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미래가치에 보고 투자하는 대표적인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미래가치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생명공학자도 아니고 이 약품이 임상을 통과할지 안 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그 연구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약을 또 개발을 해서 다시 임상실험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상품의 시장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고평가되어 있다면 이 고평가가 쭉 갈 것인지 아니면 곧 꺼질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더라도 이 미래 가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현재의 탄탄한 현재 가치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버블 이런 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부채질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망할 걸 진짜 완전 다 망하게 만드는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거짓 정보입니다. 그럼 이제 거짓 정보가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됐었는지 한번 봐볼 거예요. 이걸 봐보려면 또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국이랑 프랑스로 가봐야 돼요. 먼저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게 뭐냐? 미시시피 버블이에요. 미시시피는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미시시피가 맞긴 한데,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가 맞긴 한데, 이건 어쨌든 프랑스에서 발생했어요. 이 프랑스에 이제 미시시피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회사 주식을 사람들이 막 샀다가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확 꼬꾸라진 거. 이게 미시시피 버블이에요. 미시시피 회사가 뭘 하던 회사였냐? 지폐, 은행권을 찍어서 팔던 회사였어요. 얘네가 금을 갖고 있어서 이 은행권을 이 미시시피 회사에 갖다 주면 언제라도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은행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시피 회사는 항상 일정량의 금을 갖고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그 은행권을 갖다 주면 그거를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근데 얘네가 그 미시시피 회사가 그 아까 말한 그 미국 미시시피,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금광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금광이 있으니까 얘네는 실제로 그 금을 캐서 이제 교환을 해주면 되니까 실제 금 보유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쫙 퍼져 있었던 거죠. 금광은 실제로 있었는데 얘네가 이 금을 캐내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은행권 찍어내는 데만 열중을 한 거예요. 지폐를 막 이렇게 은행권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이 은행권을 갖고 있는 게 불안하다. 내가 빨리 미시시피 회사로 가서 금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근데 얘네는 금을 안 캐고 은행권만 계속 찍어냈잖아요. 이때 얘네가 발행한 총 은행권이랑 비교해서 금 보유량이 2%밖에 안 됐다 그래요. 지금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라 그러나 그거를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얘네 2%면 어마어마하게 부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는 남해 버블 얘기를 해볼게요. 영국의 사우스시 컴퍼니, 남해 회사죠,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을 똑같이 사람들이 막 샀다가 이제 그 가치가 거품처럼 꺼져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런 사건이에요. 얘네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노예무역 하던 애들이에요. 정부한테 노예무역 독점권을 받아서 하던 애들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정부가 독점권을 주니까 얘네 회사는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 이 노예무역 실제로 별거 없다더라. 이런 의심이 들 때쯤에 이 남해 회사가 무슨 정보를 퍼뜨렸냐. 노예 공급은 주로 이제 스페인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남미 쪽에서. 근데 이 남미의 스페인 항구들의 입항권을 우리가 전부 다 싹 확보를 했다. 이렇게 그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여기다 더해서 이제 스페인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은광이었던 포트시에 은광의 채굴권을 우리가 또 확보를 했다. 이런 거짓 소문이 돈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한데 하다가도 이 소문을 들으니까 다시 괜찮나 보다 이러고 막 몰려든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어땠어요? 거짓말이었죠. 이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열기가 꺼지고 이 남해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남해 버블에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작 뉴턴이 여기 또 이 남해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한 지금 돈으로 2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억 이제 손해 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했냐?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똑같이 망한 거 아니야? 그쵸. 지도 이 광기에 흘렸으면서 자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이 미시시피 회사랑 남해 회사 이 두 버블은 둘 다 이 거짓 정보랑은 관계없이 퍼졌어요. 하지만 이 거짓 정보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할 때 아니야, 너는 투자 잘못하지 않았어. 여기 계속 들어와.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꺼질 수 있었던 버블이 이 거짓 정보 때문에 더 커지고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가짜 정보가 많은데 이제 이 중에 일부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하면 걸러낼 수 있어요. 요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한참 매각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매각처 막 찾고 있을 때 어떤 그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에어부산 분리매각 확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에어부산 주식에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그 분리매각 아니었죠.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통매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이 확 몰렸다가 이 열기가 꺼지면서 다시 이제 이 에어부산 주식이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잘 읽어보면 그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채권당 관계자가 분리매각도 할 수 있고 통매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봤어도 분리매각이 확정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한번 광기에 휩싸이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는 사라지고 광기만 남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개미가 안 속을 수가 없지 않나? 그쵸,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걸을 수 있는 거짓 정보는 최대한 거르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런 거짓 정보가 도는 곳에 가지 말자. 뭐 예를 들어 지인이 막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거 최대한 거르자. 근데 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다 거르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 사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말인데, 제발 몰빵하지 마라. 이거 안 되면 나 한강 간다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라. 왜냐면 언제나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하고 싶은 말로 가짜 정보가 있는 데를 좀 피해야 된다. 가짜 정보를 좀 피해 다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짜 정보가 가장 돌기 쉬운 데가 어디냐. 사실 조금 요새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 무료 리딩방, 주식 리딩방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주식 리딩, 무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물론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선의로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내가 이제 투자를 잘 하니까 이 투자 수익을 다른 사람이랑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좋은 의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리딩방은 이 속성상 이거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거짓 정보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쉬운 곳이거든요. 한 200명 정도 들어있는 무료 주식 리딩방이 있어요. 이 리딩방에다가 그 방장이 결국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조그만 주식 오를 것 같다는 정보를 흘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코스닥에 보면은 진짜 시가총액 100억 원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사람들이 500만 원씩만 갖고 들어가도 이 주식의 10%가 동시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가 요동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 리딩방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거의 신이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거의 무조건 믿고 따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언제라도 정말 큰 일을 벌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범죄까지도. 그런 권력을 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이 가짜 정보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 가짜 정보의 가장 취약한 주식이 뭐냐? 우리가 보통 테마주라고 말하는 거 있죠. 모든 테마주.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테마주가 가짜 정보에 다 약해요. 테마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아니에요. 현재 가치를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다. 일본이 또 헛소리를 했다. 이러면 애국 테마주 쭉 올라가고 정부가 뭔가 수소차 육성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수소차 테마주 딱 올라가고 뭐 북한이랑 사이가 좋다. 이러면은 경협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정보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짜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테마주 투자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야 이번에 진짜 정부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일본이랑 지소미아 완전히 종료한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사람들 그 정보가 들으면 사람들 엄청 몰리겠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딱 발표를 했는데 종료 안 하고 유예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테마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마주라는 게 또 잘만 투자를 한다면 우리한테 진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테마주가 결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예요. 몰빵하면 안 된다.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테마주 얘기하면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마주의 끝판왕이 뭐예요? 바이오주. 이 바이오주가 이 특성상 과열이 굉장히 심한 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개미들이 속기도 쉽죠. 당장 우리가 생각해봐도 최근에 인보사 사태라든지 신라젠 사태 이런 것만 봐도 이 바이오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상장한 SK 바이오팜 이거 지금 계속 상한가 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거품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만큼 이 투자 열기가 여기에는 뜨겁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좀 기형적이다 이런 분석도 많아요. 바이오 산업 얘기가 또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정말 재밌어요.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거든요. 저도 또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